그럼 지금부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최하는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 초청 편집인협회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김성수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입니다. 서울신문 콘텐츠 본부장 겸 편집인을 맡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추승호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이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시간을 내주신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서 의사 파업이 발생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주요 대형 병원 이탈 전공의 수가 93%에 달하고 있고요. 의대생들은 동맹휴학에 나서고 대학병원 의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의대 교수들마저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비상의료 대책의 효과로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의사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점점 더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론조사를 보면 일단은 의대 정원에 확대하는 국민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국가정책의 변화를 이유로 해서 공공적 직무의 면허를 받은 의사들이 집단적인 반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하지 않는 국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의대 정원 문제는 국가 의료의 대계를 만드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소통이라든가 좀 더 정교한 접근 그리고 복합적인 처방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단순히 의사들의 어떤 기득권 지키기로만 규정하기에는 의료수가라든가 필수 의료, 공공의료 부분의 문제점들 너무 많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 초청 편집인 포럼이 국민들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고 또 지금의 비상 상황을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님의 기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용입니다. 먼저 의료개혁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오늘 포럼에 초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추승호 회장님을 비롯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 혼란과 갈등 상황에서 사실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적확하게 전달하는 언론의 역할은 그야말로 막중합니다. 편집 보도 분야 최고 책임자분들께서 모여 계신 편집인협회는 대한민국 언론의 컨트롤 타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 편집인들께서 모이신 이 자리에서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심도 있는 논의와 경청의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필수 의료의 위기는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소아과 전공의 지원 급락, 응급실 표류, 상경진료 등 위기의 징후는 늘어나고 있었으나 갈등을 이유로 근본적인 의료개혁을 추진하지 못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부터 5년간 치료할 의사가 없어 재이송 중 사망한 환자는 3,752명이라고 하며 전국 226개 시군구 중 1시간 이내에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없는 응급의료 취약지가 무려 98곳에 달합니다. 이런 통계들이 대한민국 의료의 어두운 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필수 의료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점과 시대적인 상황 등을 종합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경제 성장과 고령화, 그리고 전 국민 건강보험 등으로 의료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정부와 의료계는 이에 대응해 인력을 늘리거나 의료 공급 체계를 개선하는 정책을 적시에 적절히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반면 규제 개혁의 흐름에 지역 진료권 규제가 해제되고 병상에 대한 허가권이 지자체로 이양되어 병상 공급 경쟁을 부추겼습니다. 그 사이 수도권 대형 병원의 초대형화, 고급화가 가속화되며 의료 인력은 더욱 부족해졌습니다. 의료 인력과 환자들이 수도권 대형 병원으로 쏠리며 지역 의료는 근본부터 약화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 행위에 대한 지불 제도인 상대가치 제도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였습니다. 건강보험제도는 의료 행위에 대해 상대적인 가치를 매겨 건강보험 수가를 지불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료의 값어치를 결정하는 근거로 치료에 필요한 자원의 소모량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숙련된 의료인의 고난이도 행위보다 장비를 사용하는 검사 등의 더 큰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등 왜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료행위 상대가치를 산정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의사협회는 의료계 내부 조정에 실패하여 진료 과목 간 보상의 불균형도 시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보상체계의 왜곡과 불균형을 적극적으로 시정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년간 불과 3차례의 상대가치 개편만이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여기에 2009년도부터 본격화된 실손보험은 비급여 의료시장이 과잉을 초래하여 건강보험급여 진료와 보상의 격차를 심화시켰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의료수요 급등과 인력 부족은 급박한 위기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어 올해부터는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폭증하는 의료 수요에 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절대적인 의사 부족 상황이 지속된다면 향후 의료 수요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의료인 부족에 대한 추계는 여러 연구를 통해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2.1명으로 OECD 최하위이며 2035년에 현재 의사 수 11만 5천 명이 20%에 해당되는 2만 3천여 명, 베이비 부머 의사들의 은퇴가 시작되면 총 활동 의사 수는 더욱 빠르게 감소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은 98년 이후 27년간 단 한 명도 증원되지 못하였고 2006년부터는 3,058명으로 동결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무너지는 지역 필수 의료를 반드시 살려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필요한 의료를 언제나 이용하실 수 있도록 결연한 의지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필수 의료 강화 방안을 마련해 왔으며 대통령부터 실무자까지 현장과 소통하며 관련한 대책을 연이어 마련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2월 1일에는 의료개혁 4대 정책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첫째,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한 의료인력 확충과 의사수련 제도를 혁신하며, 둘째, 사시는 곳에서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지역의 상급병원, 중소병원, 의원 간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등 지역 의료를 강화합니다. 셋째,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그리고 의료인에게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들께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공정히 보상하는 것이 4대 개혁 과제의 주요 내용입니다. 발표된 대책을 통해 시행된 수가 인상액만도 이미 1조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간 10조 원 이상을 긴급 투입하여 소아, 분만,
중증, 응급 등 필수 의료 분야에서 획기적인 보상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고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2,000명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증원 규모는 현재 부족분과 장기 수급 추계를 바탕으로 40개 대학별 수요 조사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고령화 추이, 의료기술 발전 등 의료 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 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해 나가기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대책 없는 의대 정원, 4대 의료개혁 전면 재검토 등 무리한 요구를 앞세워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해관계에 조금이라도 악영향을 미치면 일방적 정책이라고 매도하며 환자를 볼모로 집단적인 투쟁을 하는 오랜 관행을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낡고 불합리한 의료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개혁하는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 책무이자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의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으며 지금이 아니면 더욱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의료개혁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언론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언론인들께서 그래 오셨던 것처럼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 건전한 여론 조성으로 보건의료 정책의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깊이 있는 보도를 통해 우리 사회 곳곳의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건설적인 대안, 균형 잡힌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편집인 포럼이라는 격조 있는 언론계 소통 창구를 통해 전해주시는 건설적인 비판과 고견을 귀담아 듣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건강을 지켜내는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하고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관님의 기조 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에서 잠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좀 주어진 시간 내에 많은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문과 답변 모두 가능한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서울경제 김광덕 부사장부터 질문 시작해 주시죠. 네, 김광덕 서울경제 부사장 겸 논설실장입니다. 첫째, 오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그 의대별 증원 배분 그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일단 확정적이 되는 그런 날이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의사들은 이 2,000명 증원이 너무 많다고 하면서 조정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이 숫자가 이제 오늘로서 확정이 되는 건지 변화 가능성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보면은 의료계 일부에서 10년간 매년 1,004명씩 늘리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겠는데 혹시 1,500명이나 1,000명으로 확대 규모를 줄일 가능성은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 부가에서 하고 싶은 질문은 그저께 대통령께서 현대 아산병원 찾아가서 의사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본격적으로 대통령과 의사들의 어떤 공개적 국민들 앞에서 하는 공개적 대화를 주선할 생각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오늘 의대별 그 정원 발표는 이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께서 발표를 하실 겁니다. 저 정부 입장은 2,000명 정원의 확대에 대해서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 그 의료계에서 10년에 1,004명 해갖고 10년간 그 증원하는 것도 대안이 아니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저희가 2035년까지 10,000명을 확대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1,000명은 10년 정도 하면은 그 숫자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제안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그만큼 의료 수급의 균형은 늦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계산한 것으로는 좀 2035년이 아니라
2040년에도 45년에도 균형되기가 어렵다고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러한 의료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그러한 피해를 뻔히 보이는 입장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 대통령께서 그때 아산병원에 방문하셔서 앞으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이고 그다음에 현장을 찾아가지고 대통령 주재로 현장 토론회를 개최하시겠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의료인들과 대통령님 그리고 또 의료인과 정부와의 토론 그다음에 대화의 기회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김용수 매일경제 논설실장님 질문해 주시죠. 의대 정원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3개 연구기관의 연구에 의존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하셨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대 교수들은 이제 비과학적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고, 또 반면 일부에서는 2,000명도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의 구체적인 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산식은 뭔지 그것도 하나 물어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게 5년 동안 2,000명하고 10,000명 채우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건지 그거 좀 한번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의료계는 또 필수 의료 수가 인상 관련해서 5년간 10조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연간 2조 원 가량으로 계산된다는데요. 이것도 규모가 적다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 정도 질문. 저희가 2,000명 증원의 토대가 되는 2035년에 의사 부족분 10,000명의 추계는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국책연구기관과 국립대 세 분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이 연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변수의 차이가 있고 방법론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공통적으로 2035년에는 10,000명 정도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와는 별도로 작년에 의학 한림원 주최의 미디어 포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모 대학 의대 교수께서 나오셔가지고 2035년에는 10,000명의 정도 의사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독립된 연구자가 이렇게 연구를 했다고 한다면 이거 자체를 비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그러면 2,000명이 비과학적이다 그러면 과학적인 근거에 따른 의대 의료 수급의 불균형의 규모, 그 다음에 의료 수급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적정 규모가 얼마인지가 솔직히 저는 궁금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수 부족은 단순히 이렇게 수급 불균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표에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2.1명입니다. OECD 최저 수준입니다. 이것을 OECD 평균인 3.6명으로 올리려고 하면 필요한 의사 수가 8만 명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10,000명 수준을 증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35년에 저희가 의료 수급 균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때 되면 입원 일수는 45%가 증가가 되고요. 현재보다 외래는 13%가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1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2022년 말에 활동 의사 수가 11만 2천 명입니다. 그거 대비했을 때 증가가 8.7% 그러니까 9%가 안 되는 증가 수준이고요. 세 번째, 이거는 이제 추정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나와 있는 숫자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2035년이 되면 70세 이상의 고령화, 그러니까 노령 의사분들이 3만 3천 명이 됩니다. 그럼 이분들은 은퇴를 하시거나 진료 시간을 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젊은 의사분 10,000명을 추가로 배출하지 않으면 저희는 현재의 의료 수준도 유지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주신 말씀은
제가 2월 6일 날 2,000명의 규모를 발표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주기적으로 의료 수급 현황을 재점검을 해서 적정 규모를 책정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1월 달에 OECD 출장을 가서 이제 프랑스, 그다음에 일본, 호주 분들과 얘기를 해보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의료 인력 통계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거기도 주기적으로 이렇게 통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이 의사 수급을 추계를 해서 이렇게 의대 정원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시다시피 의대 그 교육이 6년이 걸리고 실제 현장에서 전문의로 활동하려면 10년이라는 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는 장기 전망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것을 그 장기 전망을 통해서 적정 의대 규모를 재산정을 해서 늘리면 늘리고 또 줄이면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수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10조 원 플러스 알파라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이제 적정하게 배분을 하고 이번에 1월 달에도 1조 원에 가까운 그 수가 증액 발표를 했는데 이게 물론 마음에 의사분들은 이게 뭐 충분하다고 말씀을 뭐 절대 안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나 그 전이라도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이 보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어느 부분에 어디에 얼마만큼 더 넣어야 된다는 말씀은 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전체적으로 부족하니까 이것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은 이 논의가 진전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월 1일 날 저희가 민생 토론회를 끝내고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했을 때 의협에서도 방향은 공감한다. 다만 그 구체적인 방안에서 논의를 하자고 말씀을 하셨다가 2월 6일 날 이제 정원을 발표하고 나니까 의대 정원과 이 의료개혁 4대 과제의 백지화를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논의의 진전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질문에 뭐 대답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가능한 오늘 패널로 나오시면 전원이 질문하실 수 있게 질문을 좀 짧게 해주시면 답변을 좀 간략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영희 한겨레 편집인님. 수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아까 과거 세 차례 있었다는 게 흉곽과 수가나 뭐 이런 게 대폭 올랐던 적이 있지만 사실 별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수가가 답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수가와 함께 다른 정책들이 같이 작동하지 않으면 지금 의사들이 얘기하듯이 의대 증원이 의료비 증가로만 나타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비급여 부분일 텐데요. 우리가 계속 수요가 는다고 하지만 분명히 우리 국민들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병원에 가는 횟수도 두세 배에 이르고 이런 부분들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혼합진료 금지나 미용성형 부분이나 뭐 이런 이야기는 하시지만 사실 제가 보기엔 별로 구체적으로 뭐 이게 자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제가 듣기로는 정부 내에서는 이 식품보험 부분에 대해서 손대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거나 또는 어쨌든 이게 미국식 보험제도 같은 거니까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논리들도 상당히 있는 걸로 저는 들었는데요. 정부에서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과 의지를 갖고 있는지.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지금 제시한 것은 비중증 과잉 비급여에서 예를 아마 그 자료에는 도수 치료와 이제 백내장 그걸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이를 보면은 최근에 너무 많은 상승을 해서 국민들의 그 의료비 지출은 물론이고 또 이게 혼합 진료가 되다 보니까 건보 재정에도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과잉 비급여 혼합 진료 금지를 저희가 밝힌 겁니다.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보면 또 일반
또 중증 수술에서는 또 혼합 진료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의료개혁추진위원회에서 좀 더 세부적인 것을 좀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올해부터 전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다. 근데 그러한 제도를 정착시키고 이 보고를 받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렸고 그 다음에 의료계의 저항에 부딪힌 바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저희가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니까 보고 제도를 통한 그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더불어서 비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그 혼합진료 금지 방안도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실손보험과 미용 의료 개선 분야인데요.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보험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이제 감해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이 서로 연계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 보장 범위를 확대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한테 더 그 좀 뭐랄까 지출을 좀 촉진한다고 할까 그래서 양쪽 보험이 서로 연계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복지부와 금융위 간의 그 업무 협조를 통해 가지고 사전에 협의하는 것을 또 제도화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미용 의료 개선과 관련해 갖고는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료계 내에서도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는데 이것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관리를 강화하고 또 의료계와 협의를 해서 또 이러한 그 미용 의료를 하실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검토를 이제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은 이것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개별 케이스대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같은 데에서 좀 폭넓게 의견 수렴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박미연 강원본인일보 논설 실장님 질문해 주시죠. 저는 지역 의료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그 거점 국립대 병원을 B5로 키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좀 그것이 좀 공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강원대 병원의 경우에는 상급 종합병원이 되지 못하고 있고 또 그 원인에는 또 미니 의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센터 또 굉장히 열악해서 거기서 사망하는 그런 환자가 사망하는 일까지 있었는데 구체적인 그 재정 투입 계획이 있는지 지금 배포한 핵심 정무에 보면은 지역의료 발전 기금이나 지역 필수 의사제 계약형으로 해서 하겠다 했는데 이거 가지고 과연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요. 또 현 정부가 경제성을 강조하는데 공공의료원에 대한 그런 어떤 투입이라든가 확충 이것이 실현성이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네. 지역의료 강화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인프라인데요. 인프라는 이제 그 지역에는 이제 거점 국립대가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국립대에 오늘 발표가 나시면 알겠지만은 지역 국립대 비수도권 국립대 위주로 아마 정원 배정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국립대 병원이 전체를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국립대 병원, 그 다음에 2차 병원, 그 다음에 지역의 의원 간의 연계를 좀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지역 의료 혁신 시범 사업을 할 것입니다. 이러면은 이거는 네트워크 연결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을 정부에서 대는 건데요. 권역별로 한 3년간 한 500억 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지역 의료 혁신 사업을 신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인력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중요한 것이 비수도권 의대의 정원 확충이 일단 중요하고요. 저희가 보니까 이렇게 통계를 보면 지역에서 대학을 나오시고 지역에서 수련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거주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년 만에 처음으로
전공의 배정 비율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율을 6대4에서 5.5대 4.5로 바꾼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인재 전형도 지금 법상으로 최저가 40%인데 이거를 60% 이상 확대할 것을 지금 권고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지역 필수 의사 제도라고 하는 것은 2020년에 지역 의사제를 법제화하다 보니까 반발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직업 선택의 자유도 제한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는 법률로 강제하기보다는 계약에 의해서 스스로 선택을 해서 지역에 오래 머무르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정주 여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지자체와 함께 이렇게 계약형으로 해가지고 의사분들이 좀 더 지역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그 수가 그 다음에 금액 차원에서 예산 과정에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인데요. 맞춤형 지원 수가를 공공정책 수가의 하나의 형태로 도입을 할 거고요. 지역의료발전기금도 이것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이것을 해가지고 좀 활용성이 높았는데 이것은 물론 저희가 재정당국과 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산병원에 갔을 때도 대통령님께서 건보 수가로서 필수 의료를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앞으로 재정 투입도 확대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를 해서 이것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 또 여러 가지 요청하시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 사항들도 역시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신용배 코리아헤럴드 총괄사무님 질문해 주시죠. 제 질문은 사실상 의료계획 관련된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이 상황이 가장 급하기 때문에 우선 이거에 대한 질문을 먼저 다 받으시고 저는 끝부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그 최지영 코리아 중앙대리 편집인님 질문해 주시죠. 아까도 밝히셨지만 2,000명이라는 중원 숫자가 타협 불가능한 걸로 오늘 다시 한번 강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의사들이 한국하고 대화를 위해서 협상 테이블로 나오는 거 이외에는 지금 다른 해결 방법이 없는 건지 의사들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노수를 갖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비공개로 좀 많이 요청을 하십니다. 그게 아마 의료계 내부에서 반발 가능성하고 그다음에 대표성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그 2월 1일 날 발표한 걸 보면은 의료개혁을 위한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의료 체계에 대한 이제 주요 과제를 4가지로 크게 만들었고 그 중에 하나가 의료 인력 확충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의대 정원 확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의대 정원 확대 숫자에 그렇게 의료계가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은 제가 비공식으로 접촉해 본 결과 그 이외에 의료계와 같이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또 대화를 할 것이고 그 전이라도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통해서 의료계의 의견을 많이 수렴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전공의께서는 돌아오시고 그 다음에 의대 교수님들께서는 사직 의사를 철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의료계 분들과 만났을 때 듣는 얘기는 의대 정원과 지금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백지화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럼 현 상태에 만족을 하시냐? 현 상태가 그러면 지속 가능하냐고 여쭤보면은 다들 불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인정을 하시면서 가장 민감한 이제 의료개혁 의대 정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화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또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는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같은 이제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든지 지역 의료 인프라 강화라든지 전공의 수련 개선과 관련된 부분도
많은 공감대를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화를 하면서 서로 신뢰를 좀 높여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차윤경 OBS 사회팀장님 질문해 주시죠. 네, 방금 이제 비공개로 그 여러 의료인들을 만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2020년과 지금 상황이 다른 거는 의료계의 구심점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오늘로서 이제 그 파국이라는 표현들을 하는데요. 그러면 대화 협의체에 나오기는 더 어려워진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대의대 비대위 같은 경우에는 중지안을 내놨었는데 그조차도 정부와 의협 양쪽에서 수용을 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대화 협의체를 이끌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번 그 의대 정원 문제의 가장 이제 기본적인 하나는 그 필수 의료 문제였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전문의에 대한 그 지원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는 뭐 전공의 10명 중에 9명 전문의를 지망을 했다면 지금은 일반인 바로 가는 경우가 20%가 이제 넘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접촉을 해보면 전공의들은 이제 뭐 다시 돌아와도 난 전문의 따지 않겠다. 일반인으로 미용, 성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정책이 나중에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5년에서 6년 정도는 응급 필수 의료의 공백이 좀 우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좀 중요한 게 그러니까 필수 의료 효과로 계속 이제 유인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정부와 의료계가 다 동의를 한 사안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의료계 쪽 얘기를 들으면 구체성 여부에 대한 의문을 굉장히 많이 던집니다. 군만 수가 같은 경우에 이미 나왔던 거였고요. 그거 외에 사안별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그러면 수십 년째 반복된 공연물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리고 지금 세수가 역대급 세수 펑크가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뭐 10주년 정도를 투입한다고 하는데 결국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우리한테 세금을 더 내라는 것 아니냐라는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대화 문제는 저희가 뭐 오늘 대학별 정원을 발표하고 또 많은 의사분들이 반발을 하더라도 저희가 계속 꾸준히 좀 접촉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구체적인 말씀은 좀 드리기 곤란한 걸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서울대 그 비대위 위원장님께서 제출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때 대안을 그 의대 정원을 1년 늦추자는 말씀인데 저희는 지금 현재 의료 공백도 중요하지만은 10년 후에 뻔히 보이는 그 의료 공백을 알면서도 그 협상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대안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거절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문의 지원이 낮아지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뭐 한 가지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가장 큰 것은 저희 이제 의료개혁 과제에도 담았는데 일단 안정적인 여건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이거는 다른 나라에 유례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복지부는 추진했지만은 법무부 등에서 반대를 하고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던 걸 이번엔 저희가 공청회까지 하고 정부 문안까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단순한 수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급여가 너무 급격하게 그 팽창이 되고 우수 인력이 물론 미영이나 성형도 진출을 해야 되겠지만은 과다하게 그쪽으로 쏠리는 것은 의대 정원 확충 문제뿐만 아닌 그걸 제외하더라도 이거는 지금 어떠한 수가의 잘못 그 다음에 그분들의 진로에 관한 명확한 청사진을 정부가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원인에서 나타나는 것은 저희가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좀 해보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지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조 원 플러스 알파를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분류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걸 촘촘하게 아마 발표를 했으면 또 의료계에서는 의료계 그 얘기를 듣지 않고 또 일방적으로 했다고 비난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조 원이라고 하는 재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이 물론 작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은 지금 현재 늘어나는 건보 지출 위에다가 이제 10조를 하는 것이고 저희가 23년 말에 건보 적립금이 한 28조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조 원 플러스 알파를 기존 그 추세선에 10조 원 플러스 알파를 했을 때 추계를 해보니까 현재 그 증가하는 보험료 수준을 그냥 유지를 하더라도 그 추세를 유지를 하더라도 적립금이 크게 줄어들지 않고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10조 원 플러스 알파 이상으로 필요하더라도 향후 5년간 추가 적립금을 활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이게 또 여러 또 진료 과목에 또 이때까지 하듯이 또 이렇게 나눠 가지고 효과가 없게 하기보다는 필수 위로 중점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같이 잘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 뭐 질문 안 하신 회원님들 중에서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뭐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제가 들으면서 이렇게 좀 질문이 나온 게 1번은 이게 4월 10일 선거 이후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시고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이건 뭐 선거하고 상관 그런 얘기가 아니라 20일 정도 이렇게 텀이 있는데 그 이후에도 이 지금 상황이 계속 갈 수도 있다라고 저희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비상진료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당시의 숫자가 다르잖아요. 전 정권에서는 500명, 그 다음에 지금 의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700명에서 1000명, 지금 정부와는 2000명. 이게 다 다른데 그 전 정권도 분명히 그걸 했었을 거고 의사들도 자기네들 바탕이 있고 정부도 바탕이 있다면 차이가 이렇게 났었을 때 물론 지금 뭐 바탕이 붙어가지고 이게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양쪽이 좀 이렇게 그 좀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그 땡탱크나 뭐 이런 데다가 좀 해가지고 그거 할 수 있는 없는 건가요? 예, 그래서 뭐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20년도에는 정부가 한 해에 400명을 10년간에서 4,000명을 그 한시적으로 증원한다고 했었는데 저는 그때 이제 다른 부처에 있었기 때문에 와서 이렇게 보면은 어떠한 장기 수급 전망을 토대로 그 숫자를 만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 보면은 2000년에 의학분업 이후에 351명을 줄였거든요. 그 351명 줄인 거에다가 의과학자 한 50명 정도를 플러스해갖고 한 400명 정도로 가면은 수용 가능하지 않을까를 말씀을 아마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고 이것도 추정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자료를 봐도 장기 수급 전망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 예. 짤막하게 제가 두 개가 더 있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2,000명을 갖다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당장 늘렸었을 때 네. 그거를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까? 확신하십니까? 예, 저희가 그 발표하기 전에도 한 2주간 전문가와 함께 그 서류 조사, 현지 조사를 통해서 점검을 했고요. 2주요? 예, 2주간 2주를 하신 거예요? 단 2주라고 하시면 뭐 그런데 수치상으로도 문제가 없고 또 요번에 교육부가 별도로 수요 조사를 했는데 3,400명 이상이 그거 됐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저 아르기먼트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닌데 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도 교육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됐었을 때 필리핀 같이 이렇게 돼서 그 메디컬 스쿨이 아니라 메디컬 학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적어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다른 건 몰라도 의료의 수준은 네. 다른 나라보다 지금 높은 편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갖다 이렇게 늘려가지고 낮출 정도의 우리가 그런 필요가 있는지 단답형으로 해주죠. 하나 더. 예. 그 의료 수준이 낮아진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데는 제가 동의하기가 좀 그러면 어렵고요. 지금 이 노여들도 변호사들도 늘려가지고 쭉 이렇게 돼가지고 낮은 사람들도 있고 위에 좋은 사람들도 이렇게 되는데 적어도 지금 우리 의료진들은 어느 정도는 중간 이상의 이렇게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또 특히 이제 그 예과 기간이 2년이 있으니까 저희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데
뭐 일정 뭐 학교에서 좀 문제가 생긴다면은 뭐 충분히 정부가 투자를 해서 교육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의료 교육질을 얘기를 할 때 제가 좀 답답한 것은 그럼 의료 교육질이 낮아진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높아질 거는가를 서로 얘기를 해야지 의료 교육질이 낮아질 거니까 환자 곁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예. 마지막 질문. 예. 그러면 2,000명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쭉 올립니다. 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상황을 봐가지고 줄일 수도 있다는 건데 2,000명을 올라서 거기에서 풀리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줄이는데 또 2,000명 확 줄일 수도 있는 겁니까? 우리가 내가 이 미래의 그 인구 숫자 그다음에 나이의 그 분포대로 이렇게 봤었을 때 그게 줄어든다 그러면 그때도 왕창 줄일 수 있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왕창 줄일지 조금 줄일지 좀 늘릴지는 건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어떤 과 그러니까 의대뿐만 아니라 공대도 그렇고 법대도 그렇고 지금 학력 연령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그게 어떤 과에도 그게 가능해야죠. 그리고 다른 나라 예를 봐도 의대라고 해서 늘리면 쭉 늘리는 건 아닙니다. 이게 플럭추에이션이 당연히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것은 의료인의 과다 공급이 아닙니다. 장기 전망에 따른 균형 공급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은 인구 감소로 인한 그 효과보다 고령화로 인한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좀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효과가 만약 반대로 된다 그러면 당연히 정부로서는 줄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은 네. 지금도 못해가지고 갑자기 2,000명을 보게 그때도 그거를 해가지고 예상을 못해가지고 또 다른 정부가 왔었을 때 2,000명을 또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숫자를 잘 아시니까. 예, 저희는 뭐 주기적으로 해가지고 그게 만약 된다면 저희 정부가 됐던 그 다음에 다음 정부가 됐던 그런 합리적인 추정을 토대로 조언을 조정해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사실 뭐 한 10여 년 전부터 사실 만성적인 그 의사 인력난이 있었기 때문에 의사가 증원에 대해서는 진짜 절감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그 파업과 관련돼서도 이제 드러났지만 의료계 안에 직업군이 그냥 간호사로만 돼 있으니까 전문 간호사도 있고 수술 보조 간호사도 있고 이렇게 여러 다양한 그런 간호사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특히 이제 저희는 의사 인력뿐만 아니라 간호 인력들도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간호계에서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도 이번 의료 계획에 어느 정도 포함이 되고 제도화로 나아가는지 좀 궁금합니다. 전공의분들이 대거 이탈하다 보니까 그 병원장님들이 요청을 하셨습니다. 간호사분들의 진료 지원 확대를 좀 해달라. 근데 현행 법상으로는 저희가 보기는 이제 해석을 하면은 가능하긴 한데 이제 간호사분들이 고발도 당하고 그러시니까 굉장히 위축돼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시범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98개 항목에 대해서 전문 간호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전담 간호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일반 간호사가 하지 말아야 될 걸 표로 만들어 갖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의문이 생기면은 저희한테 좀 질의를 하시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문가랑 협의를 해서 공문으로 내려보내겠다고 말씀드려가지고 지금은 전공의가 떠난 그 의료 현장을 간호사분들이 완벽하게 메울 수는 없는데 상당 부분 메우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예를 봤을 때도 진료 지원 간호사는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에서는 아직 간호사가 그냥 일반 간호사로 되어 있고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구체적인 그게 없기 때문에 이번에 시범 사업 안 그래도 저희가 의대 정원과 상관없이 작년에 간호법 제2요구를 하면서 이 간호 제도의 발전에 대해서 약속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상황이 좀 이렇게 돼가지고 좀 당겨 한 건데 시범 사업 성과를 보면서 제도화하겠습니다. 법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 대구일보 정치 에디터 겸 서울지사장님 먼저 해주시죠. 저는 그냥 질문을 하기보다는 지방의 의견을 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응급체제가 미비해서 지방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난 것은 다들 아시고 계실 거고요. 저희는 이 문제를 지방 소멸 방지 차원에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정책이
제대로 잘 추진해 나가기를 바라는 그 여론이 크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 팀장 뭐 추가로 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예. 지금 이 사태로도 굉장히 정신이 없으실 텐데 향후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전공의 집단사직서 제출 사태로 좀 많이 그나마 좀 드러난 게 의료의 민낯이 좀 드러나면서 피해 의료자 양성화 문제 그나마 잘된 건, 그리고 비의료인의 어떤 반영부화장 하는 양성화 문제, 그리고 비대면 진료 확대 같은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전공의 중심 구조의 문제를 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이후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좀 정책을 어떻게 추진시킬까요? 전공의 근무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으로 했었는데 법을 개정을 해서 36시간 이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시간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 26년에 시행이 되고 그 전에 이제 저희는 시범 사업을 통해서 낮추려고 합니다. 근데 전공의 분들은 연속 근무 시간을 24시간으로 해달라는 말씀이고, 병원장님들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공의가 만약 급격하게 연속 근무 시간을 줄이면은 또 의료 공백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의료계 내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 사업을 통해서 또 상급 병원이냐 종합병원이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면서 하겠다는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공의 분들이 너무 많은 업무와 또 상대적으로 보상이 적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요번에 사태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도 아시게 됐기 때문에 전공의 지원에 대한 확대, 그다음에 근무 시간 축소는 앞으로 잘 나갈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스텝을 밟아갖고 갈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그건 잘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대면 진료나 그다음에 진료 지원 간호사 문제는 지금 법제화가 안 돼 있습니다. 특히 비대면 진료 같은 경우는 OECD 국가에서 아마 우리나라만 법제화 안 돼 있을 테고 지금 현재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상급 종합병원에 가시는 중증 환자에까지는 혜택이 돌아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외래 부담을 대폭 축소를 해가지고 상급 병원의 부담을 줄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언론에서 좀 많이 좀 도와주셔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법제화가 돼가지고, 이건 어떤 특정 직역을 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것이니까 좀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의료개혁 관련해서 추가로 혹시 질문하실 분 없으시면 신용배 코리아의료 총괄장님 질문을 마지막 받겠습니다. 네, 제 질문은 의료 서비스를 관련해가지고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뭐 원격 진료다 해가지고 디지털 발전으로 인해서 초국가적인 뭐 의료 시장이 형성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들 환자 유치 사업이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관광과 연계를 해서 소위 말해서 뭐 K-메딕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와 견해와 앞으로 좀 방안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가 2,000명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이제 대통령님이나 총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10,000명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임상 의사 수가 그렇게 부족하다는 거고, 그 이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오 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 그 다음에 의과학자들 양성 필요성 등을 생각하면 이제 2,000명이 작다고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의료 관광,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우수한 의료 자원과 의료 시스템을 해외에 수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작년도에 한번 의료 관광 활성화와 관련돼 가지고 정책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때 따르면은 그건 이제 보건복지부만 해서는 안 되고 법무부와 관련된 이제 비자 문제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소득이 높은 그 아랍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가족이 오십니다. 그래서 환자 한 분은 하면서 이제 관광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와 관련된 프로그램도 좀 같이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대책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것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이제 산업으로 키워야 된다고 해가지고 한 거고, 그다음에 또 크게 완전 중증과 그다음에 미용 성형 쪽에만 이렇게 관광이 오고 있는데, 그 외에 우리나라 우수한 의료 기술을 또 널리 좀 알려가지고 관광객을 좀 유치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늘 말하는 것도 의과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카이스트나 포항공대에서는 의과학대 신설을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비율을 보면은 전체 그 의사분들 중에 의과학을 하시는 분이 3%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저희가 좀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외국 사례도 좀 많이 연구하고 있고, 그쪽도 좀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특히 작년에 좀 뭐 잘 아시겠지만 R&D가 많이 그 규모가 축소돼 가지고 좀 논란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보건복지부하고 그 식약처 질병청의 R&D는 늘렸습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이쪽에 R&D를 빨리 하고 성과를 거두어야지 바이오 헬스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정부 정책과도 보조를 맞출 수 있다고 해가지고 R&D 자금도 많이 늘렸는데, 그것도 좀 저희가 그 아르파 H라고 하는 좀 혁신적인 R&D 사업을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또 아시다시피 이번에 과학기술 수석이 대통령실에 생겼는데, 거기 특별히 바이오 비서관이 또 특별히 계십니다. 그분은 이제 바이오 헬스 분야에 아마 그 발전을 위해서 아마 많은 그 정책을 조정하고 하실 텐데요. 저희도 그쪽에 발을 맞춰가지고 바이오 헬스 산업 쪽에 좀 이렇게 많은 신경을 쓰고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회원분들의 다양한 질문에 꼼꼼하고 막힘없이 또 자세하게 답변해 주신 장관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님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그 설명을 경청해 주시고 또 활발한 질의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좀 부족한 점을 느끼게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 의료 개혁이라고 한 걸 하다 보니까 참 이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또 의료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공감을 해주시면서도 또 의료 공백이 커지면은 협상을 하라고 하는 압력도 들어오고 있고요.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또 여야 정치권에서도 많은 조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의료 개혁은 지금 현재 의료 체계로는 더 이상 지속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의대 정원 확충을 포함한 의료 개혁을 국민을만 바라보고 뭐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진하는 데에는 언론인 여러분들의 도움이 진짜 필요합니다. 많은 조언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 초청 편집인 협회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